그날은 유난히도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공포 게시판을 즐겨 찾았다.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며 짜릿한 스릴을 느끼는 것이 나름의 취미였던 것이다. 그때 나는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글을 발견했다. 한밤중에 전화라는 제목의 썰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다가 받은 이상한 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어느 여름밤 글쓴이는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하던 중이었다. 부모님은 시골에 내려가 계셨고 도심의 아파트에는 글쓴이 혼자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새벽 2시쯤 됐을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계를 바라본 그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소리는 끊길 줄 몰랐고 결국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번을 여보세요라고 되묻던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소리 같기도 하고 여성의 낮은 목소리 같기도 한가 하면 남자의 낮은 목소리 같기도 했다.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는 낯설었고 무엇인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빠르게 중얼거렸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그는 답답함에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화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듯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전화기에서 끊어진 듯한 툭 소리가 들려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닫았다고 생각했던 인터넷 창에는 자신이 아까 읽은 공포 이야기가 아닌 다른 창이 떠 있었다. 그 글은 방금 전 자신이 겪은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치하는 상황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는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고 문 앞에 사람이 있다면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두드림 소리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 더군다나 부모님조차 시골에 계신 마당에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괜스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문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로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이었다. 혹시나 무슨 특별한 글이 또 올라왔을까 싶어 어젯밤에 게시글을 찾았지만 이미 그 글은 삭제된 지 오래였다. 게다가 그 게시글에 대해 이야기한 댓글도 없었다. 뭔가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지만 그저 새벽의 꿈이었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몇 주 후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다. 요즘 이상한 전화 받는 사람들 많다는데 너네는 어때? 순간 나는 새벽에 전화를 떠올리며 인해 입을 다물었다. 다른 친구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나만은 끝내 웃을 수 없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최근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이상한 전화와 문 두드림 신고 다수 발생 주의 요망 라는 경고문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누군가 방문을 두드릴까 걱정이 되어 방문은 물론 거실의 모든 창문을 철저히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들고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잠길지 새도록 뒤척였다. 그날 이후 나는 결코 심야에 전화를 받지도 게시글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간혹 새벽 2시만 되면 전화벨이 울리는 꿈에 시달리지만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뿐이다. 그리곤 오늘도 창문을 잠그고 불안한 밤을 맞이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여학생 지수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메시지 내용은 단순히 너를 보고 있다였다. 처음에는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며칠 동안 같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했다. 지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부모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혼자 집에 있었다. 조용한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녀는 창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책상에 앉으려던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번호. 그리고 메시지에는 창문을 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지수는 잔뜩 긴장한 채 창문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길한 느낌이 그치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모든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의 방 창문에도 같은 메시지가 외부에서 크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둘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이상하게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지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즉시 지수의 집으로 왔다. 친구가 도착했을 때 둘은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창문에 있던 메시지마저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친구는 지수에게 그럴 리 없다고 단순한 착각일 거라며 안심시켰다. 둘은 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이 곧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자며 머물렀다.
긴장이 조금 풀어진 지수는 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한참 영화에 몰입해 있던 중 갑자기 집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전기가 나가버렸다. 어두운 거실에 갇힌 둘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는 질문에도 대답 없이 두드림 소리만 계속되었다. 지수의 친구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문에 가까이 가져갔고 순간 문 바깥쪽에서 들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에 둘은 얼어붙었다. 그 숨소리는 한동안 문 앞에 머물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그 숨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둘은 두려움에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에 뜬 새로운 메시지. 조만간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밤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지수와 친구를 발견하였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을 주변에는 외부 출입 흔적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의 몹쓸 장난이었다는 결론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지수는 밤마다 기이한 기척을 느꼈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떠난 뒤에야 그녀는 그 메시지와 기척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후 지수는 우연히 그 마을 출신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기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이.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고향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어렸을 적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짐을 정리해 떠났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친한 친구 몇몇과 함께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그와 함께 자주 가던 오래된 폐가에서 바비큐를 해 먹기로 했다. 마을 밖에 위치한 그 폐가는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흔적을 찾기 힘든 곳이 되었다. 폐가에 도착하자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바비큐를 하며 예전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비큐를 굽던 중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여름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추워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귀신 이야기 해볼래? 라며 말을 꺼냈다. 모두가 이런 밤엔 귀신 이야기가 제격이라며 끄덕였다. 그때 내가 기억나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폐가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여인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녀의 한은 너무나도 컸기에 아직도 폐가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 폐가의 2층 창문을 가리켰다.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친구들 중 아무도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은 없었다. 다들 진지하게 누군가 있던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낡은 계단은 내 발소리에 삐걱거렸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2층에 도착하자 찬 바람이 또 불어왔다. 여전히 주위는 조용했다. 하지만 분명 어떤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었다. 느낌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자 그곳에 앉아 울고 있는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옛날 사진에서 본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소리조차 못 지르고 멈춰섰다. 그 여인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했다. 눈과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구멍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꿈에서도 나타날 만큼 무서웠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왔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나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려오는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방금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길 다행으로 생각했다. 폐가를 떠나 마을로 돌아오자 그 순간의 오싹함이 조금이나마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여인은 마을에서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녀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 폐가에 찾아가 초를 켜고 음식을 두곤 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그 폐가를 찾아가 초를 켜고 음식을 두며 그녀를 기렸다. 그녀가 언젠가 평화를 찾길 바라면서 말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가장 무서웠던 일 중 하나였으며 그 이후로도 친구들과 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